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시진핑 3연임 시대에는 과연 중국의 외교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리고 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과는 앞으로 어떤 갈등을 빚게 될 것인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연임 당대회 때 사실 가장 눈길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대만에 대해서 무력 사용 포기를 안 한다. 네.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말인 거죠, 이게 결국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무력 사용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쭉 있었던 거를 이번에 이제 이 당헌에다 집어넣었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당이 통치하는 국가잖아요, 중국은. 그럼 당의 정책이 바로 국가의 정책이고 여기에 이런 얘기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국가의 정책의 스케줄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말로만 하다가. 근데 이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중국과 대만 우리가 양안 관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동안 무력 대치기도 있었고 또 국민당 시절에는 나름대로 마잉주오 시절에는 서로 교류도 많이 했고 그런데 민진당 이 대만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천수이비엔 8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차이잉원이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잖아요. 2016년에 당선이 돼서 2024년까지 합니다. 요 시기는 중국이 대만이 자꾸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원래 중국에 있습니다. 원래 1979년 1월 1일에 당시 전인대 상무위원장이었던 엽거명이라는 사람이 대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그 소위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78년 말에 중국이 개혁 개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발표하냐 하면 우리는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국제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잖아요. 개혁 이미지, 개방 이미지. 그런데 그때도 세 가지는 경우에는 무력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헌법을 고쳐서 뭐 대만 공화국으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개입할 외세는 미국밖에 없죠. 이게 1979년 1월 1일에 발표한 그 대만 동포에게 고함 이 내용인데 이 40주년이 2019년이에요. 2019년 1월 1일에 시진핑 중국 지도자가 CCTV 앞에 앉더니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약속 안 하겠다를 2019년 1월 1일에 한 거예요. 그게 요번에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은 특히 대만에서는 아니 평화적으로 협상하자고 그러면서 왜 자꾸 무력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호진타오 때 2004년에 그러면 무력 얘기를 빼고 전인대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반국가 분열법. 국가 분열에 반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력 얘기를 빼고 뭐라고 썼냐면 비평화적 수단을 쓰겠다. 그게 무력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바꿨는데 이거를 2019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긴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이번에 공산당 대표대회 안에서 보고에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대만 독립 반대한다. 그건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거기다 뭘 줬냐 또 하나 집어넣냐면 반외세 외부 세력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를 중국 입장에서 미중 갈등 중국과 미국 갈등의 핵심 요소로 보고 접근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만 문제가 내정 문제니까 간섭하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펠로시도 왔다 갔다 하고 국제사회에 관심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갈등의 핵심 요소로 보고 접근하겠다. 그러니까 이 긴장도를 더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력을 결국 써서 뭐 침공을 할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은 아니고 또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뭐 시간이 걸려서 뭐 당연히 대만이 군사력이나 이런 데 상대가 안 되니까 안 되겠지만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겠다라는 법이 있고 며칠 전에
미국 상원에서 대만 정책 법안이라는 거를 통과시켰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시 수교하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깨는 건데 그럼 잘못 무력을 쓰면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침략자가 되고 이런 걸 감수하면서 지금은 아직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TSMC 반도체를 여전히 공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침공해서 TSMC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거를 다 대만을 점령하면 그 공장이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 기술 갖고 하는 거고 기술. 아닌 말로 뭐 그냥이야 가겠습니까? 뭐 아닌 말로 폭발해도 하고 가겠지.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상당한 반대 급부를 치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2,500km짜리 숑펑이라는 미사일이고 베이징과 상하이가 전부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고 삼엽댐까지도 파괴가 가능하고 그럼 삼엽댐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 최소 5천만 많으면 1억 명이 몰살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만을 제어하지 못하는 가운데 물론 저는 대만 사람들의 성향을 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말기부터 드론을 팔기 시작했고 지금 바이든은 미사일도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미중 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미중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면 일본에 있는 8개 기지의 주 일미군들이 전부 차출이 될 거고 이 정말 굉장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대만과의 통일이 중국몽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긴장도를 스케줄표에 올려놨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만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펠로시 왔다 가서 막 미사일 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재기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무력 통일, 뭐 무력 사용 문제 이런 걸 언급한 것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민진당 정부 같이 완전히 중국과 담을 쌓려는 정부가 오면 대만이 피곤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국민당은 그래도 중국과 잘 지내서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확보하자라는 주의를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쩌면 다시는 민진당이 집권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대만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건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후에 미국과의 갈등은 더 증폭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실은 중미 갈등이 계속 지속돼 왔고요. 일시적으로 이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소강 상태가 들어간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뭐 북한과의 이 상황에서 북핵 문제, 북한 미사일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핵 실험을 안 했으니까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5년간 잘 지냈단 말이죠. 그렇다고 남북 간에 특히 북핵 문제가 갈등이 해소된 거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시진핑은 서방과는 다른 중국만의 방식으로 현대화해서 세계적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또 신조어까지 이번에 정치보고에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 이 과학기술 사회주의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앙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테크노클라트들이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지잖아요. 미국은 중국이 과학기술마저 갖춘 대국이 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경제적 캐파에다가 과학기술까지 독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제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할 거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미중 갈등이 때에 따라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중국의 국가 목표 그리고 그거를 제어하려는 미국의 국가 목표가 있는 한 뭐 외교 전략 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중국 네. 제어가 국가 목표라고. 네. 그러면 이런 목표가 있는 한 이 갈등은 잠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이제 사안별로는 약간 뭐랄까 완충형 소강 상태 이런 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인사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번에 이제 양제트 정치국원이 이제 외교 수장이잖아요. 그 공산당 정치국원이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정치국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위원회 지금 주미 대사인 진강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앙위원 다 장관급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교 라인이 왕이 친강 라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주미 대사를 한 사람을 외교부장으로 앉혔다라는 거는 미국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잘 관리하겠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다 소위 잘하시는 늑대 전사 외교, 전랑 외교를 제일 앞에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강성을이란 말이죠. 특히 주미대사 친강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의원들하고 설전도 마다하지 않고 왜 자꾸 중국을 간섭하냐.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가겠다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고 왕위는 원래 일본통입니다. 일본통인데 어쨌든 저렇게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거는 시진핑으로부터 그동안의 공세적 외교에 대한 인정을 받은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대한국에 대해서도 한국 외교에 대해서도 좀 센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사안별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자꾸만 이제 강도를 점점 세게 하고 있잖아요. 10월 7일 나온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라든가 이게 나온 규제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역대급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 배제에 대해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강경 대응이 더 격화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강경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진짜로 계속 아무 자신들이 기술적 뒷받침 없이 강경 대응을 한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곧 G20 회의도 있고 물론 이제 바이든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만약에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 선거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대중 강경 기조 이게 이제 사실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국가 정책상으로는 그렇더라도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상당 부분 왜냐하면 미국의 IT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돌파구를 조금씩은 최첨단은 아니지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네. 그 지금 SK하고 삼성이 보니까 뭐 삼성은 한 170억 불을 지금까지 투자했고 SK는 거의 250억 불을 투자를 했던데 이것도 그 쉽게 한국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중국 반도체 자금률에 잡히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턱대고 한쪽으로 몰아놓고 압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시진핑 자체도 중국의 경제 회복,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계속 미중 갈등을 가지고 가서는 어려울 거다. 다만 외교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고 또 이걸 해야 되는데 미국은 기업이 그걸 하잖아요. 기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보다는 뭐 갈등 요소는 계속 가겠지만 약간은 경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될 소지도 있다라고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건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사실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거는 한국의 대미 경사죠. 미국으로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사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IPEF라든가 취4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우려와 뭐 거의 신문에는 협박성 그러면 후과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사실 우리가 혼자 들어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 결국 보면 내년 한
하반기나 가야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의 얘기들은 사실 쏙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들고 나온 게 사드입니다. 사드 3불 1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1한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 1한은 원래 중국 스스로 주장하던 거였는데 공식적으로는 제기된 게 아닌데 사드가 방어용 무기니까 레이더 탐측 거리를 제한하라라는 게 1한이에요. 3불 1한을 들고 나왔고 8월 9일에 박진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회담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이 그걸 또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을 할 거고. 근데 이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들어왔고 들어온 이상 우리 정부는 지금 어쨌든 그거를 정상화하려고 8월 말부터 시도를 한 건데 이 주한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의 무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미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를 압박해서 될 일은 아닌데 그렇게 돼서 이 사드를 매개로 계속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정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협력 구조에서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25%를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한국도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큰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중국의 25%를 하는데 이러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만 하는데 상대적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강성 외교를 추구하는 외교 진영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력하게 얘기할 소지는 다분하다. 다만 지나치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있죠. 한미동맹이 더 공고화되고 한미동맹이 공고화된다라는 거는 기존의 미일 동맹이 한미동맹보다 훨씬 더 결합도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하긴 하되 상당히 선별적으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할 거다. 그래서 북핵 실험, 7차 핵실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싫겠죠. 핵실험하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미 관계도 안 좋고 북미 관계도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하게 되면 안보리 소집할 거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편이 돼서 또 기권이나 반대를 할 거고 이거는 지금 새로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정말 아무리 마이웨이를 외친다고 해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한반도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팍 터지지 않더라도 그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려는 중국의 입장, 이런 것 때문에 한반도에는 일정한 압력 요소들이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1월 달에 방문하는 곳에 사우디가 있더라고요. 네, 시진핑 네, 주석이.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3년임이 사실상 결정된 이번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가는 셈인 것 같은데 중동을 그만큼 중시 여긴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중국의 중동 외교가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비동맹 외교 할 때부터 특히 그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이 계속 싸우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고 이슬람권이 이제 묻혀서 아랍주의 이러면서 하잖아요. 아무도 중재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울레 시절부터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 중동 문제에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부각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거의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하는 데니까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도 나왔지만 이 에너지 식량 문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저런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사우디 간의 사이가 약간 어긋난 틈을 타서 이제 그런 방문을 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국력이 워낙 커졌고 중국과 관계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 월드뱅크 통계도 보면 무역하는 국가 200개 중에 130-40개가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그런 영향력을 적절히 활용을 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마냥 고립적으로 중국만의 이걸 강조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적으로는 강경한 나를 믿고 따르라. 지난 10년간 내가 잘 해왔고 대미항전도 잘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적 국가가 될 거니까 나를 한 번 더 밀어달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동안 데리고 있었던 그리고 나의 마음을 복심을 잘 아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니까 좀 지켜봐 달라. 뭐 이런 쪽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외교도 상당히 공세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도 관심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좀 바뀌어갈까요? 그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 뭐 결과를 못 내고 뭐 지금 전세가 역전된다는 소식도 들리고 러시아가 그렇게 계속 끄는 데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4개 지역이 독립을 뭐 하고 막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 거꾸로 보면 대만이 독립 선언하면 정말 피곤해지잖아요.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깊숙이 개입을 안 하고 싶죠. 이 지금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지금 주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출구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계속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속된 말로 도매금으로 안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를 러시아와 같이 보지 마라. 근데 이번에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러시아가 지금 당면 제일 큰 과제인데 외교 목표는 중국을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구도를 벗어나기는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있는 한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중러는 협력 구도를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거기서 좀 발을 빼고 싶은 게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진핑 3연임 이후에 중국의 외교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에 따른 한국 여행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경제한방 했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